378쪽으로 건너갑니다. 378쪽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금융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영어로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출에서. 근데 재미난 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간혹 가다 다른 건 줄 아는 분이 있는데 똑같아 이렇게. 프로젝트는 영어를 한글로 똑같이 써버리고 파이낸싱을 금융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냥 파이낸싱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젝트 금융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다. 근데 이건 뭔데요?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느 날 어느 개인 또는 어느 기업이 사업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업 제안이 뭐냐? 명동에, 서울의 명동에 대형 테마상가를 짓는 사업 구상입니다. 외국인들이 원스톱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또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대형 테마상가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의 명동에. 금액이 1,000억 정도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5개 제2금융권의 보험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 브리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5개 금융기관들은 사업성 평가기관에 사업성이 있는지 의뢰했더니 사업성이 있다고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데 얘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명목상의 회사로서 페이퍼 컴퍼니, 그거를 특별 목적 회사, 소위 SPC라고 그래요. SPC. 특별 목적 회사.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고 최초의 사업 구상을 한 얘를 사업주로 참여시켜요. 그리고 얘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거죠. 그럴 때 얘한테 대출하는 건 아니에요. 대출은 신탁 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자금 흐름을 통제시켜요. 위탁 계좌에 자금 관리를 해요. 시공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되 얘한테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들어가 줘야 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신용보안기관의 보증도 들어가 줘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관리는 신탁회사에게 맡겨서 위탁 계좌에 의해 자금 관리를 하되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해요. 항상 공사비가 우선되도록. 그리고 얘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얘가 도산하더라도 이 프로젝트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많은 수익을 거둬가요. 그런데 얘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될 경우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인데요.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한다 해서 부동산 담보란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담보야. 그리고 얘는 보세요. 돈을 빌리는 구조니까 부채금융 방식에 들어가지. 그래서 여러분 프로젝트 금융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을 짚어봅니다.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리고 얘는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또한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그 다음 비소구 금융인데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소구와 한자가 달라. 민법에서 소구는 소를 제기함이고 여기서 소구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환 청구. 만기가 됐을 때야 돈 줘 이렇게 하는 게 소구라고 그래. 상환 청구와 같은 말. 그런데 얘는 돈 달란 말 못해. 왜? 금융기관이 아까 사업주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업주한테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비소구 금융, 비상환 청구 금융이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담보와 보증을 너도 제공해라. 현실적으로는 이런다고. 그럼 담보와 보증 범위 내에서는 돈 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프로젝트 금융은 대부분 제한적 소구 금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하니까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더라.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비소구금융으로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한적 소구금융으로 풀어야 됩니까? 시험에서 조건이 다 주어져. 그리고 그 문제 푸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합니다. 만약에 프로젝트가 도산되면 그 범위 내에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들, 국책사업이라든가 도로건설, 지하철공사, 해저터널 건설 이런 것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서 신탁회사에 맡기고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놓습니다. 뭐가 우선? 언제나 공사비가 우선. 공사비가 시행사에 개발이익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추가 출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추가 출자 요구. 그리고 시공사에게 책임 증공 의무를 지우며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죠.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만일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장점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됩니다. 위험이 나눠지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그 돈이 부채로 안 잡힙니다. 사업주한테 빌려준 게 아니니까. 여기서 부예금융이라 할 때 아까 우리 이렇게 말한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돈을 갚되 이자보다 못 갚아서 대출 잔액이 느는 거였고 여기서 부는 그 뜻이 아니라 한자 장부란 뜻이에요. 장부가 뭔데? 재무상태. 이 재무상태표에 이 장부에 저 돈이 부채로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부채로 잡히면 그 돈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얘는 이 사업주는 이 돈이 얘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대출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된다, 표시되지 않는다,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지만 전부 다 비용 처리할 것들 세금 감면 혜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 사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이 있습니다. A라는 은행과 갑 사이에 이렇게 돈을 얘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얘가 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관련 서류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떼어갖고 제출해. 그런다고요. 심사해야 되니까. 그런 서류들이 어떤 서류냐면 얘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연체한 적이 있는지 등등등 얘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얘가 돈만 빌렸다면 떼어먹어. 안 갚아. 갚을 능력도 없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런데 관련 정보라는 게 얘에 관련된 정보, 얘는 그렇거든. 가히 한 번도 띄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갚았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은행들한테 조금씩 빌려서 다 갚았거든요. 이날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성실하게 돈을 빌릴 거거든요. 20억을. 그리고 좀 갚는 척 하다가 확 도망가 버릴 거야. 이게 내 계획이거든요. 갑돌이의 계획. 그러면 은행한테 말해. 그 말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A은행은 갑돌이의 정보로 이만큼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갑돌이는 자기 전에 지낸 정보로 이만큼 갖고 있어. 언제나 그래서 대출에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항상 나타난다고. 그런데 얘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 상태가 어떤지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보고 빌려주면 되는 거야? 얘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보고 빌려주니까. 그래서 뭐가 줄어든다고?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고. 그 뜻이에요. 아울러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개발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단점으로는 일반 금융에 비해서 일반 상업적인 금융에 비해서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요. 사업의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에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정리한 만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의 다 정리한 거예요. 나중에 심화에 가면 심화는 기본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 레벨이 거의 똑같고 기본에서 다루지 못한 거 몇 개 첨가와 계산 문제만 다를 뿐이에요. 레벨은 거의 다 똑같이. 그리고 기본에서 다뤘던 내용들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저당과 역저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저당은 우리가 내내 공부하듯이 모기지인데 A라는 은행한테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목돈 빌리고 나중에 푼돈으로 갚는 거지. 그런데 갑이란 사람은 젊은 층이고 이 사람은 소득은 있는데 주택은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 돈은 무슨 돈이냐면 집 살 돈이에요. 주택 구입자가 빌리는 거죠. 근데 이놈을 이렇게 뒤집은 거, 이렇게 뒤집은 게 역저당인데 주택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이제는 은퇴하고 퇴직한 후에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네. 그래서 이렇게 푼돈으로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목돈으로 갚는 거지. 고령층이에요. 주택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이건 노후생활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목돈으로 빌리고 푼돈으로 갚는 것이 뭐고 저당이라면 푼돈으로 받고 목돈으로 갚는 것이 역저당인데 이거 그렇게 뒤집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모기지론 리버스 모기지 역저당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뭐냐면 만 55세 이상 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되면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의거해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갑시다. 이 부분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게 그냥 제도야. 제도를 이해하는 거니까 제도를 가볍게 이해해 봅시다. 자, 이용 자격은 몇 살 이상이냐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55세 이상. 그 다음 참고하시고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달라. 우대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연금은 55세, 우대 방식은 65세. 그것만 주의하십시오. 우대 방식 뭔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 모두 외국인은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외국인인데 말하자면 한쪽이 한국인이고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돼 있으면 연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세한 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아셨죠? 질문방에 시험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담 듣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데더라. 그럴 수 있으니까 꼭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개별적인 상담, 집안 상담 이런 것들은 꼭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해주시고 저한테는 시험과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자, 주택 보유수. 주택 보유수는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주택인데 꼭 1주택 아니더라도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9억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합니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시킵니다. 우대 방식입니다. 부부 기준 1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 가겠습니다.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주택은 된다 그랬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목주택도 됩니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도 됩니다. 세 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9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택법상의 주택 다 됩니다. 노인복지주택,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됩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안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상가주택으로 갑시다. 여러분 상가주택 3층짜리 상가주택 1층 상가 2층 3층 주택 됩니다. 전체 2분의 1 이상 된 거는 됩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 1층, 2층 상가, 3층 주택 안 됩니다. 상가주택 알아두십시오.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목주택은 제외됩니다. 확정기간 방식 뭔지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대 방식 보십시다. 1억 5천 미만의 주택만 가입합니다. 거주 방식입니다. 이 얘기 또 할게요. 거주 요건입니다. 요거는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읽으십시오. 그리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그 다음 네 번째 보증기한입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갑의 소유로 주택이 돼 있습니다. 갑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기존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을도 계속 그 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네 번째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입비 및 보증료가 있어요. 이거 공사에 내는 겁니다. 가입비는 초기 보증료로서 주택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가입비가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이같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보증료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5억인데 공사에서 4억을 보증하겠대. 공사에서 4억을 보증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4억까지를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택가격이 여러분 5억이었거든? 반토막 났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가입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2억 5천 됐어요. 그래도 4억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4억만큼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연금을 계속 지급했는데 나중에 이분 세상 떠날 때까지 계산했는데도 집값이 회복이 안 돼서 계속 2억 5천이네? 그러면 누가 손해? 공사가 고스란히 다 손해봅니다. 그러더라도 달라고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공사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은행한테 다 지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하는 겁니다. 보증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비로서 초기 보증료, 두 번째 연보증료가 있는데 아까 보증잔액이 4억, 5억짜리 주택이지만 4억까지 보증한다 그랬으니까 4억 곱하기 0.75%입니다. 연으로 0.75%. 나누기 12 해서 매월 납부합니다. 그래서 몇만 원씩 매번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생활비 받아야 될, 노후생활비 받아야 되는, 연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 이런 거 낼 형편이 못 되잖아. 은행이 대신 내줍니다. 공사한테. 누구 명의로? 갑돌이 명의로. 그리고 계산만 했다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 집 팔아서 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내준다? 금융기관이 대신 내준다. 가입자가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금리입니다. 금리는 누구한테 내는다? 저건 은행한테 내는 겁니다. 변동금리입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CD 선택할래요? 나는 코픽스 선택할래요? 선택하면 기준금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붙는 가상금리 달라집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역시 가입자가 내지 않습니다. 계산만 합니다. 가입 이후에 나는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바꿀래요. 이걸로 했다가 이걸로 바꿀래요. 안 됩니다.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서 종신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신 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이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은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입하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그럼 매월 예를 들어서 금액 얼마씩 받는다. 그러면 70만 원씩 매월 받는다. 이 종신 방식입니다. 종신 혼합 방식은 인출한도로 설정합니다. 그럼 아까 최대 4억을 보증한다고 했는데 4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억 5천을 분할해서 받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을 일시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자녀 결혼을 한다든가 병원비로 쓴다든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목돈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5천만 원 혹은 1억이면 1억만큼을 설정해놓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죠. 그게 종신 혼합입니다. 종신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확정기간 방식 뒤에서 한다고 했죠. 확정기간 방식은 종신 방식으로 하니까 월 70만 원밖에 안 된대. 아우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간을 딱 정해놓고 10년간만 이용할 거다. 이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출한도 5%를 설정하고 꼭 인출한도 설정해야 됩니다. 5%는 설정해놓고 나머지 금액은 10년이면 10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받으니까 금액이 많아지겠지. 그리고 10년 동안 딱 이용한 다음에 그때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대출 한도에
5%를 인출한도로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5%를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나눠봤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늘어났어. 그래서 예컨대 아까 종신 방식에 의하면 70만 원씩 받던데 확정기간 방식을 썼더니 100만 원씩 매달 받더라. 그리고 10년 후에 정산한다. 남는 건 내가 돌려받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출 상환 방식은 갑돌이가 원래 집 살 때 내 돈 4천만 원, 빌린 돈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샀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주택연금 가입할 때까지 3천만 원 못 갚았대. 아직 열심히 갚아야 되는데 3천만 원 아직 못 갚았다네. 그러면 아까 그 주택가격에서 3천만 원만큼을 일시로 인출해서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 4억 중에서 6천만 원, 3천만 원은 땡겨서 대출금 상환하고 나머지 4억 중에서 3억 7천만 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대출 상환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은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한다는 우대 방식은 뭐냐? 부부 기준 주택이 1억 5천 미만이래. 주택 가격이 1억 5천 미만이니까 이분 생활이 어렵겠지. 부부 기준으로. 이런 분한테는 원래 아까 종신 방식이나 이런 거 계산하게 치면 1억 5천이니까 주택 가격 계산했더니 월에 10만 원 받는데 이건 너 이거 갖고는 생활 못 하겠다. 그래서 좀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갖고 생활 못 하니까 12만 원 드리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대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때 우대 방식 같은 경우는 주택 보유가 부부 기준 1억 5천 미만 1주택 소유자라야 되고 대상자 주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되고 만 65세 이상. 그럼 이제 계산상에 10만 원이면 너무 작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지급한다. 그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한 2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걸 얘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대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그다음 대출금 상환할 때가 됐습니다. 이용자가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금액으로 일시 상환합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한도가 담보주택 처분 가격을 한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말을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나는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럼 그동안 이용한 연금을 다 중도에 상환해버리고 정산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다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보증료는 남은 기간 확인한 다음에 정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상환 시점이 됐습니다. 주택 처분 금액이 주택을 처분했거든요. 처분 금액이 4억이래. 연금 지급 총액이 3억이래. 1억 남죠. 남는 건 돌려줍니다. 연금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남는 거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택 처분 금액을 계산했더니 주택 처분 금액이 3억이래. 연금 지급 총액이 3억 2천이래. 주택 처분 금액은 3억인데 연금 지급 총액이 3억 2천이면 2천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3억만 받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족분은 받지 않는다. 청구하지 않는다. 자녀들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 남는 부분은 돌려준다.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금 상환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십시오. 연금 지급 총액 계산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월 지급한 금액에다가 이 사람이 인출해 쓴 돈에다가 아까 보증료 대신 내준 거 있죠? 은행이. 그리고 이자 계산한 거 있죠? 그거 다 합산한 것이 연금 지급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다음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과 겹치는 일부 내용들인데요. 유동화라는 말은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게 하는 것을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성이 없는 걸 유동성이 있게 하는 것.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이해하십시오. 유동화란 말은 현금화로 이해하십시오. 자산의 유동화란 말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꿔놓는 걸 말해요.
현재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게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에요. ABS, 자산 유동화 증권. 저당의 유동화란 말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불러요. MBS가 있어요. 주택저당증권, MBS.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 유동성, 현금이 증가해요.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 유동성은 증가한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유동성 위험은 줄고 금리 위험도 줄어들어요.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합니다.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은 줄어드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지분증권과 부채증권 이야기 좀 하자고요. 지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 지분증권입니다. 부동산 뮤추얼펀드나 니치, 삼성전자 주식도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지분금융 업계에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부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이 부채증권입니다.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ABS, MBS는 부채증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 증권이나 채권, 우리가 주식, 채권 이렇게 보통 말할 때 주식이나 채권 다 싸잡아서 증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주택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할 때 얘는 빌릴 목적으로, 내가 자금을 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증권은 자산 유동화 증권이나 주택저당 증권으로 부채금융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주식은 대표적인 지분증권이고 채권은 대표적인 부채증권에 해당됩니다. ABS 아까 했죠. AB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이게 자산을 의미하는 에셋입니다. 팩트란 말은 담보한다는 뜻입니다. 시큐리티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증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ABS, 자산 담보부 증권 혹은 자산 유동화 증권 등으로 말합니다.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이 ABS입니다. MBS는 모기지 아닙니까? 저당위죠. 팩트는 담보한다 그랬죠. 시큐리티즈라고 하는 말은 증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었어요. 그러면 저당 담보부 증권 내지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여러 자산 중에 주택저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ABS가 더 포괄적이에요. 얘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중에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것은 주택저당 증권이죠. MBS. ABS가 더 포괄적인 거죠. MBS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ABS가 중요한 게 아니라 MBS가 더 중요합니다. 주택저당 대출채권 또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이 있고 부채증권이 있는데 지분증권은 지분금융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대표적인 주식이 지분증권이라 그랬고, 부채증권은 부채금융을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인데 대표적으로 채권이 부채증권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1억입니다. 그런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분투자자,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얘가 주주예요. 주주. 지분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발행하듯이. 그러면 얘는 지분증권을 산 거지. 이게 지분증권이니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지분금융인 거예요. 이런 구조가 다 지분금융이에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죠. 1억짜리 팔았으면. 그리고 이 지분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네요. 그럼 얘는 주식 매매 차익도 얻고 배당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높지만 갖고 있는 게 휘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사업이 잘 안 되면 휘지가 돼버립니다. 위험도 높죠. 그리고 유념할 것은 이렇게 차이가 없어. 똑같아서 초과담보라는 게 없는데 이 초과담보 이야기는 제가 채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A라는 회사가 사람들한테 또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를 믿고 기업 공개했으니까 믿고 돈을 좀 빌려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거죠.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은 부채증권입니다. 확정부 이자 수입 채권이라고 합시다. 언제 원금 얼마 빌렸고 언제 이자 주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일종의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셈이니까 1억을 빌려줄 리가 없죠. 그보다 더 적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다고 더 받는 거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수익도 작고 그만큼 위험도 작죠. 유념할 것은 이 회사에 요걸 담보로 1억을 빌려줬으니까 담보가 더 많아요? 빌려준 돈이 더 많아요? 담보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걸 초과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돌이의 집을 5억짜리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1억을 빌려줬거든요. 나중에 채권 초과액 보니까 120% 근저당 1억 2천 채권 초과액을 설정했네. 그럼 근저당 120% 설정하는 까닭은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돈을 1억 원을 회수해 갈 때 들어가는 재반 비용도 1억 2천 범위 안에서 다 회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것보다 담보를 더 많이 설정하죠. 그게 뭐다? 초과담보. 그러니까 채권 구조일 때는 초과담보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증권, 주식 구조일 때는 절대로 초과담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초과담보란 말이 없다. 부채증권에만 나오는 말이다. 잊지 마세요. 저런 기초적인 걸 아셔야 돼요. 저런 얘기는 책에는 없어. 어느 책을 다 뒤져봐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기초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를 다시 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100억 원쯤 조성했고 금리 5%로 융자기간 10년으로 대출했다 합시다. 이쪽으로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차 저당시장이거든요. 이게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걸랑해요. 1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설정과 동시에 돈이 10년간 묶입니다. 융자기간이 10년이면 돈이 묶이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5% 고정금리로 대출했는데 시장금리가 5.1%로 올라가면 0.1% 차만큼 금리차 손해난다고 그랬죠? 그거 금리 위험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기관의 경우는 여기에 있는 저당채권을 얘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채권을 매각해요. 그럼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한다. 채권을 매각하면 유동화 중개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파는 거죠. 투자자가 얘를 산단 말은 여기다 투자한다는 뜻이고 투자자는 언제나 투자를 결정할 때 여기에서 수익률보다 자기의 있는 여기에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3%라면 여기 있는 수익률이 항상 얘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6%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억에 5% 빌려줘서 얘는 수익을 5억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6%면 6억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화 될 때마다 1억씩 손해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수익률은 얘보다는 낮고 얘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4%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억 벌어서 여기서 4억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될 것이고 얘 입장에서는 이게 높기 때문에 투자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이 여기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돈이 풍부해졌죠. 이제 유동성이 늘었죠. 그 돈을 아까 1억씩 100명에게 100억이 있으니까 1억씩 100명에 1번부터 100번까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1번부터 100번은 그냥 선착순 줄 쓴 사람이 아니라 갚을 능력 순으로 섰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아까 빌려줬거든요. 이제 들어온 돈은 101번부터 200번까지 빌려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SPC라는 아까 제가 특별 목적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얘가 만들어. 그래서 MBS를 직접 발행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 미국은 이렇게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발행한다. 이 부분을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네?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줄어든다?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위험에서 줄어들었죠? 그럼 아까 제가 돈이 10년간 묶여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돈을 5.1%로 빌려주면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되고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또 중복하면서 반복합니다. 아울러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한 조건은 아까 여기가 5%면 MBS 수익률은 4%, 요구 수익률은 3%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를 차입자, 여기는 발행기관이라 합시다. MBS 발행기관. 여기는 투자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는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이런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저당의 유동화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우리나라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좀 중요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제가 아까 말하기를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 고리, 변동금리를 금융기관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지자 선진국형 모기지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장기, 저리,
고정금리 이런 장기 모기지론 같은 것이 취급되면서 일반 금융기관들의 경우도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어느 정도 받게 됨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장기, 저리, 고정금리를 취급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장기 모기지론, 대표적인 보금자리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신용보증 업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주택연금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합니다. MBS를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볍게 네 가지 업무 정도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택금융과 같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90페이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MBS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MBS라는 또 다른 투자 대상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100억밖에 없을 때는 100명에게 자금 대출하면 끝이었는데 유동화해서 돈이 100억 또 들어오면 101번부터 200번까지 또 유동화되면 201번부터 300번까지 이론적으로 볼 때 보다 적은 재원 가지고 보다 많은 자금의 수요자에게 끊임없이 자금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시장이 침체됐습니다. 그럼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시장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흐름을 왜곡할 수 있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 재원을 조달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오니까 보다 많은 자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집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돈이 100억밖에 없을 때는 100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었는데 유동화됨에 따라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에게 자금 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 사기가 쉬워졌죠. 여섯 번째는 장기대출 채권. 장기대출 채권이란 돈을 10년 빌려줬으니까 융자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묶이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이제는 매각해요. 그거를 묶였던 장기대출 채권을 투자자에 매각함으로써 국제결제은행 기준, 금융기관들은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란 걸 맞춰야 됩니다. 그게 맞춰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규제와 통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거 못 맞추게 되면 금융기관의信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주택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과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이 줄어듭니다. 유동화됨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 준다, 금리 위험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화됨에 따라서 유동성은 는다, 그 대신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은 줄어든다. 오늘 이야기한 것 가운데서 일부가 다음 시간에 중복되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주택저당 증권 제도를 좀 이해하려면 이런 저당의 유동화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것을 다시 차근차근 반복을 합시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기법에는 순순회가 있죠. 순순회, 현,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지? 현가회수기간법이 나와야지. X. 2. 부동산 투자 분석 시 어림셈법 중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마요, O요, X요. O. 세 번째,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시간은 짧다. 아니죠. 승수가 작을수록이라고 하고 자본의 시간은 짧다. 그럼 이게 클수록이면 자본의 시간은 길다. 이쪽을 맞추면 여기는 길다. 이쪽을 맞추면 여기는 작을수록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X.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제가 투자안이 똑같다고 할 때 순소득 승수하고 총소득 승수하고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죠?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세전과 세후 현금 흐름 승수도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더 크다 그랬죠. 5번에 지분 배당률이란 이렇게 나오면 대안이 분수인데 앞에 있는 게 분모, 지분 투자액, 지분이니까. 그럼 얘하고 짝은 뭐죠? 뒤쪽에 순영업소득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는 총투자액과 짝이지. 일단 X. 그러면 세전하면 세후가 나와야 되는데 지분 배당률은 내 몫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세전이 나와, 세후가 나와. 세전.
세전이라고 그랬죠. 항상 내 몫으로 가는 건. 갑돌이의 연봉은 세전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전 현금 흐름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X. 6번에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 원금 회수가 어려우며 대부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한다. OX. 대부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더 많이 증가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대부비율이 50%, 60%로 늘어나면 부채 비율은 100%에서 150%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5예요. 5.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때 그거 할 때는 이해가 됐대. 근데 그게 이건지를 몰랐대. 그거거든. 그래서 많이 시간이 필요해. 절대 서둘지 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6.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할부금을 상환한 것도 남아 모자라. 이거 모자라. 여기다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맞죠. 그래서 X. 8. 내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와 현금 유출의 미래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투자사업의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맞아 틀려요? 이거 틀린 거예요. 어디가 틀렸게? 찾아봐요. 그렇죠. 미래가치가 아니라 현재가치야. 이거 현재가치. 이것도 현재가치. 현재가치. 투자 시점이 현재니까. 제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 했잖아. 할인이 현재가치를 했잖아요. 9. 순영가법에서는 모든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순영가법은 뭐로 재투자되죠?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X. 10. 순영가법에서 순영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OX. O.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 계산을 하면 요구 수익률이 먼저 있어야 돼.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요구 수익률 없이도 구할 수 있어요. 11. 일반적으로 순영가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투자 후 증거로 선호된다. OX. X. 순영가법이 선호된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X. 순영가법이 투자의 준거로 선호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12.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로 부동산을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에 관한 설명. 13. 지분금융은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 상환사채, 부동산 펀드 등이 있다. X. 어디가 X? 예, 주택 상환사채는 어디에 해당된다? 예, 부채금융에 해당된다. 따라서 얘는 부채금융이므로 13번에 X가 됩니다. 공모에 의한 증자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14. 융자 상환이란 정기적 또는 주기적인 원금 상환을 의미하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매기의 상환금의 부담은 적어진다. 상환금이 적어진다. 맞아요? 틀려요? 3개월 무이자 할부보다 6개월 무이자 할부의 상환금이 적다는 것, 그 원리입니다. 15.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을 때는 차입자는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뒤쪽을 맞추려면 여기는 하락하여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낮을 때, 그럴 때 중도 상환하고 재융자 받겠죠. 그러니 X. 대출을 5%로 받았는데 시장이자율이 4%로 하락하면 기존의 5%짜리를 갚고 4%로 다시 융자 받는 게 낫겠다. 그 얘기입니다. 16. 고정이자율 저당의 경우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X. 17.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 맞아요? 틀려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전가된다라고 하셔야죠. 잘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자율 같은 경우는 아까 계약된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연결해 주세요.
18회 원금균등 상환 저당은 융자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나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여 원리금 상환액도 점차 감소하는 상환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금균등은 그래서 원리금 체감식이라고 그랬어요. 19.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적다. 틀렸죠? 원금균등이 더 많죠? 그래서 X. 20.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금균등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요건 맞죠? 21.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금균등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균등이 더 적죠. 원리금균등이 많죠. 따라서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보다 적다라고 하셔야죠. 22. 체증식 상환 방식, 점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래서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23. 대출기간 만기 때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익 크기는 제가 항상 부담만 원채고 나머지는 채 원이라고 그랬죠. 가운데가 원리금 들어가면 맞죠. 24.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담보가 되며 X죠. 그럼 부동산 담보가 아니고 뭐라? 사업성이 담보가 되며 사업주의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구금융, 비상환 청구금융이다. 나머지는 괜찮죠. 얘 때문에 X. 25. 프로젝트 금융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는 일종의 SPC, 특수 목적 법인이며 명목상 회사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5. 26의 프로젝트 금융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간은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27. 주택연금 가입은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8.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등이 9억 이하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등이 대상이며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아니고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포함된다. 29. 저당에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지. 유동성 위험이 주는 거죠. 따라서 증가시킨다. 30. 저당에 유동화로 인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의 장기 고정화에 따른 무슨 위험은 줄고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은 줄어든다 그랬죠? 이건 맞죠.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도 분량도 많고 외울 것, 그 다음에 난도도 높네요. 앞에 특히 투자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시니까요. 끝까지 반복학습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 중에서 주택저당 증권을 중심으로 금융을 이야기할 거고 개발관리론 부분은 좀 편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발관리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